1953년 한반도 하늘에서 미국과 소련의 최신 제트 전투기들이 치열한 공중전을 전개합니다. 3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째로 접어들었으며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이 국군과 함께 싸우고 있었죠. 반면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한 중공군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지상군은 한반도를 둘로 나눈 상태로 최전선을 형성했으며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늘의 전투는 한반도의 북쪽에서 전개됩니다. 중공군의 주요 보급로였던 압록강 남쪽 지역으로 출격한 미 공군의 F-86 세이버 전투기들과 소련의 미그-15 전투기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공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죠. 압록강 남쪽의 치열한 교전 지역은 미그기의 소굴을 의미하는 미그-엘리로 불리게 됩니다. 중공군은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대가로 소련의 최신의 제트 전투기 미그-15 수백 대를 넘겨받은 상태였죠. 중공군 조종사들은 미그-엘리 상공으로 연일 출격하고 있었으며 비밀리에 참전했던 소련 공군 조종사들도 북한 국적 마크가 그려진 미그-15 전투기에 올라 미군기들을 요격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제트시대의 공중전이었지만 양측 조종사들은 2차 대전 방식의 공중전을 전개했으며 주요 공대공 무장도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기관총과 기관포였는데 평균적으로 400m 안쪽으로 접근해야 유효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의 완성도와 항공 전자기술의 측면에서는 F-86 세이버가 앞서고 있었지만 미그-15의 비행 성능은 F-86에 결코 뒤지지 않았죠. 따라서 공중전의 승패는 오로지 조종사들의 실력과 전투 경험이 좌우한 것입니다. (1953년 7월) 휴전과 함께 미그-엘리의 혈투도 끝났으며 미공군은 미그-엘리 상공에서 F-86 세이버 전투기들이 무려 10대1의 압도적인 비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합니다. 물론 이 전과는 상당히 과장된 것이었으며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친 후에 격추 교환비는 5.6대1로 정정되었죠. 미 공군은 건 카메라에 연기를 뿜으며 추락한 미그-15 전투기가 담겨 있으면 격추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이렇게 손상된 미그-15의 상당수는 큰 손상에도 불구하고 압록강 북쪽의 비행장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5.6대1의 격추 교환비조차도 크게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극비리에 참전했던 소련 조종사들은 전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으며 중공군의 전과 발표는 엄청나게 과장된 것이어서 정확한 격추 교환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죠. 미군의 세이버 전투기들이 공산군의 미그-15를 보다 많이 격추한 것은 분명했지만 격추된 미그-15의 대다수는 실력이 미숙한 중공군 조종사들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밀리에 참전한 소련 조종사들은 독소전을 경험한 베테랑들이 이끌고 있었으며 뛰어난 기량으로 세이버 조종사들과 대등한 공중전을 전개했었죠. 미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세이버 조종사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미그-15의 위협이 여전해서 B-29 폭격기들의 주간 폭격이 중지돼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그-엘리 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미공군이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이렇게 되자 미군은 미래의 전쟁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개발한 전투기들을 확실하게 압도하는 고성능의 전투기를 개발하고 Z시대의 공중전에 걸맞는 혁신적인 공대공 무기를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된 미국에는 1950년대부터 수많은 항공기 제작사들이 보다 우수한 전투기를 설계하며 경쟁하고 있었죠. 이른바 센츄리 시리즈로 알려지게 되는 수많은 전투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미군의 주력 전투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전쟁의 휴전이 선포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전운이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70년간 프랑스의 가혹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베트남은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항불투사였던 호치민의 주도하에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근거지로 독립을 선포합니다. 프랑스의 잔혹한 식민 치하에서 진저리 치며 독립을 열망하던 베트남인들은 호치민을 연호하며 독립을 열렬하게 환호합니다. 독립국가로 선포된 베트민은 중공과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공산 정권이었죠. 하지만 프랑스는 70년간 지배했던 식민지 베트남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으며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세계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대를 파견해서 호치민의 공산 정권을 토벌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공산 세력의 확산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던 미국은 프랑스의 지원 요청에 호응해서 전차와 항공기를 대거 지원했으며 중무장한 프랑스군은 초반에 베트민군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베트민군은 울창한 정글 속으로 숨어들어 프랑스군을 물고 늘어졌으며 정글에서 벌어지는 게릴라전에서는 전차와 항공기들이 별다른 활약을 할 수가 없었죠. 베트민의 끈질긴 저항에 직면한 프랑스군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중공으로부터 막대한 군수 물자가 베트민에게 지원됩니다. 중공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베트남의 공산 정권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죠. 완전한 독립을 열망하던 베트민군은 점점 더 끈질기게 저항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반복되자 프랑스군은 점차로 전쟁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1953년 11월 20일 프랑스군은 베트남 북부의 전략적 요충지 디엔비엔투에 외인 부대와 공수 부대를 주축으로 하는 1만 6천여 명의 병력과 전차 10여 대, 중포 28물을 배치해서 요새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더구나 유사시에는 즉시 항공 지원에 나설 수 있는 270여 대의 각종 항공기들도 준비되어 있었죠. 프랑스군의 계획대로라면 디엔비엔프 요새는 베트민군의 급소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베트민군은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5만이 넘는 병력을 투입해서 디엔비엔프를 은밀하게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1954년 3월이 되자 완벽한 포위망을 완성한 베트민군은 드디어 공격을 개시했죠. 디엔비엔프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프랑스군의 낙관적인 생각과는 달리 완벽하게 고립된 DNDMF는 악귀처럼 덤벼드는 베트민군에 의해서 거대한 무덤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군의 전초기지는 일주일에 한 군데씩 함락돼 버렸으며 항공지원에 나선 프랑스 항공기들도 베트민군이 설치한 농밀한 대공포화망에 걸려들어 차례로 격추돼 버립니다. 베트민군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육박전을 전개하며 프랑스군을 공격했으며 1954년 5월이 되자 프랑스군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DNDF 요새는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며 1만에 가까운 전사자가 발생하고 셀 수 없는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베트민군의 끊임없는 공격에 완전하게 궁지로 몰린 프랑스 수비대의 생존 병력 8천여 명은 1954년 5월 7일 베트민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DNDF 전투는 독립을 고대하던 베트민군에게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승리였으며 프랑스군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70년간 인도 차이나 반도를 지배했던 유럽 제국주의 시대가 종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개최된 제네바 협정에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얌전하게 물러나기 싫었던 프랑스는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우려했던 미국을 끌어들여 북위 17도선을 중심으로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분단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베트남의 남측 지역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 공화국이 세워졌으며 북쪽에는 베트민이 주도하는 공산주의 북베트남이 건국됩니다. 하지만 강대국에 의해서 억지로 둘로 나누어진 베트남에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자력으로 프랑스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호치민은 베트민군의 저력을 확인했으며 이제 허울뿐인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통일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향후 20년간 베트남 전토를 피로 물들이게 되는 베트남 전쟁의 씨앗이 잉태된 것입니다. DNBF의 혈전이 끝난 후 4년이 지난 1958년 마오쩌둥의 중공군과 장제스의 자유중국군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후에 본토에서 쫓겨나 타이완으로 철수한 장제스는 초라한 신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끄는 군대의 타이완 이동을 작전상의 철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죠. 타이완에 근거지를 틀었던 장제스의 군대는 자유중국군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그의 꿈은 언젠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본토로 진출해서 마오쩌둥의 공산 정권을 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장제스는 미군의 지원만 있다면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겠다며 큰소리치고 있었지만 그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았지요. 한편 중국 본토를 장악한 후에 의기양양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마오쩌둥은 때가 되면 타이완까지 점령해서 중국을 완전하게 통일하겠다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북한 지역에 미군을 몰아내며 승전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중국 공산군에게 있어서 자유중국군은 구석에 몰린 생쥐나 마찬가지였죠. 1958년이 되자 진먼다오를 중심으로 양측의 대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진먼다오는
자유중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중국 연안의 작은 섬이었지만 중공군의 야포 사거리에 들어있어서 극도로 취약한 최일선의 거점이었죠.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골탕을 먹었던 미군은 타이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으며 항공모함 기동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해서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었죠. 1958년을 기준으로 중공의 해군 전력은 진먼다오의 상륙작전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공군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후병 전력과 공군력을 동원해서 진먼다오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무렵 중공군에게는 한국전쟁에서 활약했던 미그-15가 주력 전투기였지만 소련의 지원하에 공급된 최신의 전투기 미그-17이 다수 공급되어 있었죠. 미그-17은 미그-15를 개량한 전투기로 미그-15에 비해서 완성도가 높았으며 보다 뛰어난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F-86 세이버와 F-84 썬더제트로 무장한 자유중국 공군을 쉽게 압도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중공군의 조종사들 중에서는 한국전쟁에서 실전을 경험했던 베테랑 조종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진먼다오 상공에서 대치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속되자 자유중국군을 지원하던 미군은 은밀하게 비밀 무기를 테스트하기로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통적인 공중전술의 개념을 일거에 바꾸게 되는 치명적인 무기였죠. 드디어 열추적 방울뱀 사이드와인더가 실전에 투입됩니다. 작전명 블랙 매직이 시작된 것입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50년대 미 공군과 미 해군은 미래의 공중전에 사용하게 될 새로운 공대공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그 LE-30의 공대공 전투는 기관총과 기관포를 사용했지만 속도가 빠른 제트 전투기들의 공중전에서 최소 사거리 400m 안쪽으로 접근해서 기관총을 명중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죠. 더구나 1950년대부터는 핵폭탄을 장착하고 날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들이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는데 이 폭격기들을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기관포의 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수십 발의 로켓탄을 난사하는 F-86D 같은 전투기가 개발되지만 유도가 되지 않는 로켓탄을 산탄총처럼 발사한다고 해도 폭격기를 명중시키려면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했죠. 따라서 보다 먼 거리에서 적의 폭격기를 추격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공대공 무기가 절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무렵 무기 개발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도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를 사용해서 적기를 조준하고 미사일이 레이더의 반사파를 추적해서 적기를 추격하는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었으며 두 번째 방법은 적기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탐지해서 추적하는 방식이었죠. 이 무렵 미 해군 무기연구소의 윌리엄 맥린 박사는 근접 신간의 황화납을 사용하면 적외선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를 개량한다면 적기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을 추적하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윌리엄 맥닌 박사는 개인적인 관심으로 그의 팀원들과 함께 열추적 방식 미사일을 설계하기로 결정한 후에 어느 정도 설계가 진행되자 미 해군 무기개발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적외선 추적 방식은 적기의 후방으로 어느 정도 접근한 상태에서만 적기를 탐지하고 공격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 당시의 미 해군은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먼 거리에서 적기의 전방과 후방에 관계없이 요격할 수 있는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야말로 최선의 미사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 미사일은 에임7 스패로우 미사일로 발전해서 사이드 와인더와 함께 베트남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적외선 추적 미사일의 개발에 대한 맥닌 박사의 제안은 해군 당국에서는 채택이 보류되었으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발사하고 나면 미사일 스스로 적기를 추적하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었던 맥닌 박사는 집념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사제를 털어서 그의 연구팀과 함께 적외선 추적 방식의 유도 미사일 설계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 미 공군이 개발하고 있었던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로 인해서 맥닌 박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 공군은 해군과는 별도로 본토 방위를 위해서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가이디드 에어 로켓으로 명명된 상태였습니다. 미 공군이 개발 중인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은 가알1과 가알2 두 가지였는데 똑같은 디자인의 미사일을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과 적외선 추적 방식으로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적기를 포착하면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이어서 반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동시 사격 효과로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대공 미사일은 훗날 에임4 펠컨으로 명명되면서 사이드 와인더의 라이벌로서 베트남전에 투입돼서 경쟁하게 됩니다. 미 공군이 적외선 추적 방식의 미사일도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경쟁 의식에 사로잡힌 미 해군 역시 적외선 유도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윌리엄 맥닌 박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가 1950년이었으며 맥닌 박사의 연구팀은 이미 3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새로운 미사일의 설계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해군의 든든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된 맥닌 박사는 먹이의 체온을 감지해서 사냥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막 방울뱀의 이름을 따서 프로젝트에 사이드 와인더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맥닌 박사의 연구팀이 설계한 사이드 와인더는 미군이 사용 중이던 5인치 공대공 로켓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며 적외선을 탐지하는 센서와 이에 연동되는 가동식 카나드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이드 와인더의 적외선 탐지 센서는 매우 민감한 편이어서 몇 미터 앞에서 담뱃불을 움직이면 정확하게 감지해서 즉시 반응할 정도였습니다. 센서 뒤에 배치된 폭약에는 근접 신관이 장착돼서 적기에 근접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기에 직격하지 않더라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죠.
꼬리날개 끝단에는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롤러론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이드와인더가 안정적인 비행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롤러론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공기의 흐름에 따라 분당 1만 회 정도 회전하면서 자이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이드와인더가 불필요한 회전과 과도한 방향 전환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이로 인해서 사이드와인더는 마하 1.7이라는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훨씬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했으며 목표를 추적해 날아갈 때 나선 코스로 지그재그 형태로 날아가면서 최종적으로는 목표에 정확하게 돌진하게 됩니다. 간결하면서도 견고한 구조의 사이드와인더는 중력의 25배로 기동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전투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3배 가까운 높은 수치였습니다. 사이드와인더의 로켓 모터는 40kg의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2.2초의 연소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2-3초 만에 최고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으며 유효 사거리는 3.8km 정도였습니다. 이 무렵까지 공중전에서 기관총과 기관포는 최대 사거리가 1000m 정도였지만 일반적으로는 400m 안쪽으로 접근해야 조준이 가능했죠.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한다면 기관포 사거리의 8배 이상의 먼 거리에서 적기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맥린 박사의 열추적 방울뱀은 수많은 실사격 실험을 통해서 미 해군의 엄격한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으며 1956년 드디어 실전 배치가 결정됩니다. 미 해군은 이 새로운 무기에 AAM-N7 사이드와인더 1이라는 고유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한편 공군이 개발하고 있었던 멸추적 미사일 가알2 팔컨 미사일도 양산이 승인되었지만 아직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실전 배치는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이드와인더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적외선 추적 미사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죠. 실전 배치가 확정된 후부터는 사이드와인더의 평가가 더 높아집니다. 해군이 개발 중인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의 스페로우 미사일은 덩치가 컸으며 고성능 레이더를 장비할 수 있는 대형 전투기에만 장비가 가능했지만 사이드와인더는 로켓탄과 비슷한 작은 크기로 인해서 공대공 레이더가 없는 F-86 세이버와 같은 소형 전투기도 2발이나 장착할 수 있었죠. 더구나 실전 부대에서 사이드와인더를 운용해보니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정비사들이 다루기가 매우 편리했으며 단순하고 심플한 구조로 양산 비용도 저렴해집니다. 이 저렴한 가격이 큰 장점이었는데 스페로우 미사일에 비해서는 25분의 1 정도의 가격이었으며 공군이 개발하고 있었던 팔컨 미사일과 비교해도 3분의 1 정도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기대하고 있었던 가알2 팔컨의 성능이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자 해군의 사이드와인더를 임시로 채택하게 되는데 가알8으로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1950년대까지 미 해군과 공군은 같은 무기라고 해도 서로 다른 명명법을 사용했는데 1960년 3군 무기체계 통합 결정 이후에 공군과 해군이 무기의 명칭을 통합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미사일은 에임9 사이드와인더라는 전설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이렇게 큰 기대 속에 양산 배치된 사이드와인더는 2년 만에 실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추적 방울뱀의 데뷔전이 펼쳐질 무대는 중공과 자유중국의 갈등 상황이 극한에 달하고 있었던 진먼다오 상공이었죠. (1958년 8월) 진먼다오를 둘러싼 중공과 자유중국의 대치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공군은 1949년과 1953년 진먼다오를 공격했지만 큰 손실만 발생했으며 점령작전은 번번이 실패했었죠.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중공군은 눈엣가시 같은 진먼다오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며 연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미국의 군사고문단은 지정학적 위치상 방어가 어려운 진먼다오를 포기하고 타이완의 방어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본토 수복의 결의를 다지고 있었던 장제스는 최전선의 요충지 진먼다오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죠. 장제스의 명령으로 자유중국군은 10년 동안 고된 작업 끝에 수많은 지하 동굴을 연결시켜 견고한 방어 거점을 만들었으며 진먼다오를 그야말로 요새화시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에서 190km나 떨어진 진먼다오는 사실상 고립된 상태였으며 중공군이 연안의 포병 전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위협이 현실화되자 진먼다오에 배치된 자유중국군은 초긴장 상태로 돌입합니다. 1958년 8월 23일 중공의 국방부장 펑도하이의 공격명령이 떨어지자 중공군 포병대는 진먼다오를 조준하고 일제 사격을 시작합니다. 이날 하루 동안 4만 발이 넘는 포탄이 진먼다오에 떨어졌으며 진먼다오의 자유중국 수비대도 즉시 대응 사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먼다오를 둘러싼 연안 지역에 대규모 포병대를 배치한 중공군은 그야말로 일방적인 포격을 퍼부었으며 중과 부적의 자유중국 수비대는 엄청난 포격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지축을 울리는 폭발음과 엄청난 연기가 진먼다오를 집어삼켰으며 무려 44일 동안 지속되는 진먼다오 포격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포격전이 격화되자 양측의 전투기들도 교전 지역으로 출격하기 시작했으며 타이완 해협 상공에서는 양측 전투기들 간의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이 무렵 미국은 자유중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타이완 해협으로 파견했으며 미 공군의 F-104 스타파이터와 F-100 슈퍼세이버 같은 최신의 전투기들을 타이완 섬에 전개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만약에 중공군 전투기들이 타이완 상공으로 접근한다면 미군기들이 출격해서 요격할 것이라며 중공에 엄포를 놓았죠. 그런데 진먼다오는 중공과 너무 가까워서 미군 전투기들이 출격하는 것은 중공의 영공을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먼다오 상공에는 자유중국 조종사들만이 전투기를 몰고 출동해야 했죠.
이 무렵에 자유중국 공군은 F-86 세이버 전투기들을 주력으로 운용했으며 대지 공격기로 F-84 썬더제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공군은 한국전쟁 때부터 F-86과 라이벌이었던 미그-15의 후기형이 주력이었지만 미그-15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신예 전투기 미그-17을 대거 도입해서 타이완 해협 근처에 배치한 상태였죠. 이 무렵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중공은 미그-17의 면허 생산을 시작하면서 항공기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와 비행 가능 고도에서 미그-17이 F-86에 비해 우세했으며 중국 대륙에 근접한 진먼다오 상공에는 중공군 전투기들의 수적인 우세가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만약 대규모 공중전이 벌어진다면 자유중국 전투기들이 크게 불리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중공군에게 제공권을 빼앗긴다면 고립된 상태로 대규모 폭격에 노출된 진먼다오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 분명해 보였죠. 이 무렵 미국은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서 타이완이 필요했으므로 자유중국군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무모할 정도로 본토 수복을 다짐하며 고성능 무기를 요구하고 있었던 장제스를 한편으로는 견제하고 있었죠. 따라서 미국은 자유중국군에게는 방어용 무기만을 원조하고 있었으며 F-100 슈퍼세이버급의 신예 전투기를 요구하던 자유중국군에게는 F-86 세이버 전투기만을 공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진먼다오의 위기 상황이 크게 고조되자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에게 공급될 예정이었던 F-86 세이버 전투기들을 급히 타이완으로 보냈으며 1958년 8월이 되자 자유중국군은 200대가 훨씬 넘는 세이버 전투기들을 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이버 전투기를 몰고 전투 지역으로 출격할 수 있었던 정예 조종사는 100여 명 정도였으며 아직은 미숙한 신참 조종사들을 양성하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진먼다오에서 포격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타이완 해협 상공에서는 이미 산발적인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은 1948년 8월 14일에 발생했으며 F-86 세이버 1개 편대와 미그-17 1개 편대가 마주쳐 조우전이 벌어집니다. 이 공중전에서 자유중국 조종사들은 3대의 미그-17을 격추시키면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교전 중에 세이버 한 대가 피격되기는 했지만 간신히 타이완의 비행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미그-17의 비행 성능이 F-86을 앞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놀라운 전과였습니다. 대규모 포격전이 벌어진 다음 날이었던 8월 25일에는 타이완 해협 상공에서 또다시 소규모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자유중국 조종사들은 한 대의 손실도 없이 미그-17 2대를 격추합니다. 두 차례의 교전에서 증명된 것은 자유중국 조종사들의 실력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는 점이었으며 중공군 조종사들의 기량과 전술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공군은 미그-17의 우세한 비행고도와 날렵한 비행 성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으며 편대원들 간의 상호 협동 전술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죠. 일주일 후인 9월 8일에는 해협 상공으로 출동한 양측의 전투기들이
대규모 공중전을 전개합니다. 중공군의 미극이 12대와 자유중국의 세이버 12대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면 대결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중전의 양상은 일방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중공군의 미그 17과 미그 15는 7대가 격추된 반면에 자유중국군의 손실은 세이버 1대뿐이었죠. 무려 7대1이라는 압도적인 격추 교환비가 작성된 것입니다. 반복되는 패배에 약이 바짝 오른 중공군은 9월 18일에 또다시 16대의 미국이들을 해협 상공으로 출동시켰으며 비슷한 숫자의 세이버 전투기들이 맞대응하면서 또다시 공중전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도 연기를 끌면서 추락하는 전투기들은 온통 미국이들 뿐이었죠. 자유중국 조종사들은 이날 한 대의 세이버를 잃었지만 6대의 미국이들을 격추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의 공중전이 벌어지면서 중공군은 18대의 미국이를 손실했으며 자유중국군의 손실은 세이버 2대에 불과해서 격추 교환비는 무려 9대1로 벌어집니다. 양측 조종사들의 기량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국공내전의 패배 이후에 타이완으로 쫓겨난 자유중국은 중공의 위협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전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미군이 파견한 군사고문단의 조련을 받으며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전투기 조종사들을 정예 전력으로 양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투기들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제공권 쟁탈전에서 전혀 밀리지 않으며 중공군의 미국이들을 일방적으로 패퇴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해협 상공의 공중전은 기관총과 기관포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공중전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므로 조종사들의 기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죠. 한편 수적인 우세와 미그 17의 우수한 성능을 믿고 있었던 중공군은 조종사들의 훈련에 소홀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계속된 패배로 망신살이 뻗친 중공군 전투기 부대는 국방부장 펑도하이의 질책을 받았으며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항공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중공군의 작전은 가동 가능한 미그 17과 미그 15를 총동원한 후에 일제히 출격시켜 자유중국군 전투기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겠다는 작전이었죠. 이른바 하늘의 인해 전술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그 엘리로 출격했던 베테랑 조종사들도 소집 명령을 받았으며 신참 조종사들과 함께 출동하기로 되어 있었죠. 무려 130대 가까운 미그 전투기들이 타이완 해협 주위의 비행장에 전개하게 됩니다. 중공군의 대편대 작전은 9월 24일 결행될 예정이었으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면 그들의 미그기들은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과시하며 자유중국군 전투기들을 쓸어버리고 제공권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포격으로 만신창이가 돼버린 진먼다오를 점령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진먼다오 포격전이 20일을 넘어가고 있을 무렵 자유중국군의 전력이 바닥날 것을 우려한 미국은
그동안 아껴두고 있었던 비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해서 자유중국군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은밀한 프로젝트에는 블랙 매직이라는 작전명이 붙여졌으며 미 해군의 주도하에 자유중국군의 세이버 전투기들에게 비밀 무기였던 열추적 방울벤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하는 작전이었죠. 1958년 9월 18일 40발의 사이드와인더가 타이완으로 긴급하게 공수되었으며 미 해군의 엔지니어들은 우선 20대 세이버를 개조해서 사이드와인더를 2발씩 무장시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신기한 미사일을 장착하고 실전에 나서게 될 자유중국 조종사들에게는 사이드와인더를 사용하는 공중전 훈련이 실시됩니다. 미 공군도 교관 조종사들을 파견했으며 미군의 F-100 슈퍼세이버 전투기들이 모의 공중전에 참가해서 미그 17의 대역을 맡게 됩니다. 사이드와인더 초기형의 적외선 탐지 시커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조준하는 경우에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열언으로 인해서 센서가 교란될 수 있었죠. 사이드와인더의 실전 배치 이후에 미군은 수많은 성능 실험을 실시했는데 사이드와인더는 높은 고도에서 직선 비행하는 적기의 후방에 위치하는 경우에 민감한 탐지 능력을 발휘했으며 특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조준하는 경우에는 2000m 정도의 먼 거리에서도 조준이 가능했습니다. 높은 고도에 차가운 공기 속을 날아가는 적기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적외선이 뚜렷하게 탐지되었기 때문에 사이드와인더에게는 완벽한 먹잇감이었죠. 미군 교관들은 자유중국 조종사들에게 일부러 중간 고도로 비행해서 중공군 전투기들이 높은 고도로 비행하도록 유도해서 방심하도록 만든 후에 사이드와인더를 위쪽으로 조준하는 전술을 교육합니다. 사이드와인더는 높은 고도를 날고 있는 적기를 낮은 고도에서 공격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높은 고도를 점유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전통적인 공중전의 개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물론 한 가지 주의점이 있었는데 강력한 적외선을 방출하는 태양이 있는 방향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진먼다오 포격전이 시작된 지 한 달째가 되던 9월 24일 드디어 중공군의 대편대 전술이 시작됩니다. 중공군은 120여 대가 넘는 미그기들을 40대씩 편대로 나눈 후에 시간차를 두고 진먼다오 상공으로 출동시켰으며 이 중에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중공의 최고 조종사들이 탑승한 미그 17 전투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죠. 레이더에 대규모 적기가 탐지되자 자유중국군도 출격 가능한 세이버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시킵니다. 48대 세이버 전투기들이 진먼다오 상공으로 날아가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한 세이버 20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공군 전투기들은 3배 가까운 수적 우세를 과시했으며 세이버 전투기들이 시야에 들어오자 기술을 들어 높은 고도로 상승합니다. 세이버보다 900m 이상 높은 고도를 날 수 있었던 미그 17 조종사들은 14,000m의 높은 고도를 비행하며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합니다. 그들은 아래쪽에서 날아오는 세이버를 바라보며 여유있게 큰 원을 그리면서 선회하고 있었죠. 세이버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1.5km 정도의 거리를 벌린 미그기의 조종사들은 여유만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미그기들은 세이버의 기관포 사거리를 한참 벗어났으며 높은 고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강화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리한 상태였죠. 그런데 낮은 고도로 미극이들을 추격하던 자유중국 조종사들은 미극이들이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나자 기술을 들어올리면서 열추적 방울뱀 사이드와인더의 탐색기를 가동시킵니다. 차가운 하늘을 배경으로 미그 17의 엔진 배기구에서 뿜어나오는 열기는 사이드와인더의 탐색 장치에 완벽하게 포착되었으며 조종사들의 헤드셋에는 당장 발사해달라고 외치는 그라울링 사운드가 시끄러울 정도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세이버 조종사들은 즉시 발사 버튼을 눌렀으며 열추적 방울뱀들은 흰 연기를 끌면서 상공의 먹잇감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진먼다오 상공의 불꽃놀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이버가 발사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흰 연기를 끌며 무서운 속도로 가속했으며 차가운 하늘 속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는 미그 17의 배기구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잠시 후 엄청난 폭발과 함께 미그 17 한 대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우세한 고도를 확보한 후에 여유있게 대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미그 조종사들은 깜짝 놀랐으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그 조종사들이 뒤를 돌아본 순간 흰 연기를 끌면서 날아오는 두 번째 사이드와인더가 또 다른 미그기를 박살내버립니다. 그야말로 상상도 못했던 재앙이 그들을 덮친 것입니다. 연달아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미그기가 박살나버리자 크게 놀란 중공 조종사들은 황급하게 방어기동에 들어갔으며 견고했던 대형은 순식간에 깨져버렸죠. 기선을 제압한 세이버 전투기들은 우왕좌왕하는 미그기들의 후방을 물고 늘어졌으며 공중전은 일방적인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대형이 깨지면서 뿔뿔이 흩어진 미그기들의 후방에 따라붙은 세이버 조종사들은 기총사격으로 몇 대의 미그기를 추가로 격추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미그 조종사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살아남은 조종사들은 기술을 돌려 본토의 비행장을 향해 황급하게 후퇴해버립니다. 자유중국 조종사들은 이날의 공중전에서 11대의 미그기를 격추했으며 이 중 과반수인 6대를 사이드와인더로 격추한 것으로 보고합니다. 반면 세이버의 손실은 전혀 없었죠. 중공군이 야심차게 날려보낸 미그기의 대편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열추적 방울뱀의 공격으로 산산조각 나버렸으며 1958년 9월 24일은 자유중국 공군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대승전의 날로 남게 됩니다. 사이드와인더의 공격에 노출되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퇴한 중공군 조종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으며 이후부터는 해협 상공으로 출격 횟수가 확연히 감소합니다. 반면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자유중국의 세이버 조종사들은 거의 매일 진먼다오 상공으로 날아갔으며 미그기를 사냥할 기회만을 계속 노리고 있었죠. 이후에도 몇 차례 교전이 벌어졌지만 사이드와인더의 공포를 경험한 미그 조종사들은 세이버를 만나면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도주해버립니다.
9월 24일의 공중전을 기점으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자유중국 공군은 다음 날부터 F-86 세이버의 호위를 받는 F-84 썬더제트 전투기들을 대거 출격시켜 진먼다오 상공을 지나 중공군의 해안포가 배치된 연안 지역을 방행 정찰하면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공군기들이 제공권을 장악하자 자유중국 해군 함정들도 중공군 함정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진먼다오에 대한 해상 보급로를 확보했으며 미군이 지원한 8인치 곡사포와 다수의 포탄을 진먼다오 수비대에게 전달합니다. 포병 전력이 크게 강화된 진먼다오의 자유중국 수비대는 중공군 해안포대에 대한 대응 사격을 더욱 강화했으며 연안에 배치된 중공군 해안포대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공권을 상실한 중공군은 진먼다오 점령 계획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직감했으며 결국 점령 작전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1958년 10월 6일 중공군 국방부장 펑도하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진먼다오에 대한 포격을 중지한다는 발표를 했으며 무려 44일 동안 지속된 중공군의 포격은 갑자기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기세등등해진 자유중국 공군은 포격이 중단된 후에도 진먼다오와 인접한 중공의 연안 지역에 대해서 정찰 비행과 무력 시위를 지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만 해협 위기 상황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공중전이 발생합니다. 중국 해안을 정찰하던 세이버 4대가 요격을 위해 출동한 8대의 미그 17과 교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드와인더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중공 조종사들은 세이버 전투기들을 만나자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미그 조종사들은 사이드와인더가 후방에서만 위협적인 무기라는 것을 몰랐으며 사거리와 대응 전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사이드와인더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죠. 이날의 교전에서 자유중국의 세이버들은 사이드와인더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편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으며 최종적으로 5대의 미국기를 격추하면서 마지막 공중전을 대승으로 장식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세이버 한 대가 미그 17과 충돌하면서 추락했으며 비상탈출에 성공한 조종사는 중국 해안에 낙하했지만 포로가 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진먼다오를 둘러싼 위기 상황에서 자유중국의 세이버 조종사들은 평균적으로 3배 이상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적극적으로 출격했으며 결국 중공군의 미그기들을 물리치고 제공권 쟁탈전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자유중국군은 2개월 동안 벌어진 대만 해협 상공의 공중전에서 40대 이상의 미그기를 격추했으며 아군기는 4대를 손실했다고 발표합니다. 손실된 전투기 4대 중에서 세이버의 손실은 2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대는 정찰 비행을 실시하던 F-84 썬더제트였죠. 44일간 지속된 중공군의 포격이 중단되고 자유중국군이 진먼다오 사수에 성공한 것이 확실해지자 장제스는 크게 기뻐했으며 승전을 축하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합니다. 이 결과에 만족한 미국도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중공을 견제하기 위해서 타이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중국군에게
최신의 전투기 F-100 슈퍼 세이버와 F-104 스타파이터를 공급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1960년대 초반이 되자 자유중국은 막강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까지는 중공군의 항공 전력을 질적으로 능가하면서 기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정예 공군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진먼다오 위기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최고의 스타는 단연 사이드와인더였습니다. 화려한 데뷔전을 치른 사이드와인더는 기관총과 기관포로 대표되던 고전적인 공중전술의 개념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입니다. 만약 적기가 사이드와인더를 무장하고 있다면 높은 고도를 날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전술적인 이점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냥하기 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사이드와인더의 실전 테스트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나자 미군은 환호성을 질렀으며 미국 언론들은 사이드와인더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미래 공중전을 지배하게 될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공중전에서 기관총과 기관포의 시대는 끝난 것으로 생각될 정도였으며 이제는 먼 거리에서 발사 버튼만 누르면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난 2개월 동안 대만 해협에서 벌어진 공중전의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대부분의 격추 전과는 고전적인 공중전술에 의해서 기관총으로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중국 세이버 조종사들의 기량과 감투 정신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했죠. 비록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사이드와인더의 화려함에 가려졌지만 수적인 열세 상황에서 세이버보다 뛰어난 미그 17을 상대로 일방적인 격추 전과를 달성한 자유중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진먼다오를 지켜내는데 큰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공중전에서 크게 패배한 중공군 조종사들에게도 사이드와인더는 좋은 핑곗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미군의 비밀무기 사이드와인더 때문에 공중전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조종사들의 훈련 부족과 공중 전술의 부족함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군 측은 사이드와인더의 성과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하고 있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1급 기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이드와인더의 비밀을 언젠가는 공산권에서도 알아내겠지만 자세한 내용까지 모두 알아내려면 최소한 5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이드와인더가 화려하게 데뷔했던 9월 24일의 대규모 공중전에서 미군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불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전 중에 불발된 한 발의 사이드와인더가 초래한 것이었죠. 9월 24일의 공중전에서는 사이드와인더 공격에 노출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간신히 귀환에 성공했던 미그 17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그 17이 돌아오자 정비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미그 17의 동체와 주익 연결부에 마치 화살처럼 박혀있는 정체불명의 물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것은 근접 신관이 작동하지 않아
폭발하지 않았던 사이드와인더였으며 더구나 거의 온전한 상태로 미극기에 박혀 있었죠. 미군의 1급 비밀무기 사이드와인더는 그 첫 번째 실전에서 공산권의 수중에 넘겨진 것입니다. 중공군은 수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공중전이 벌어진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으며 사이드와인더의 파편으로 의심되는 물체는 모두 수거하도록 합니다. 이 무렵까지는 중공과 소련의 사이가 매우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중공군은 이렇게 획득한 사이드와인더의 샘플을 소련 측에게 넘겨주었으며 소련 기술자들은 따끈따끈한 신상품 사이드와인더의 실물을 영접하게 됩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소련 측도 첩보 활동을 통해서 사이드와인더의 설계도면 일부를 입수하기는 했지만 사이드와인더의 실물을 획득한 것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행운이었죠. 이 무렵 소련도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는 있었지만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덩치가 너무 커서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중공이 넘겨준 작은 사이드와인더를 분석하면서 소련 기술자들은 미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로켓탄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사이드와인더에는 필수적인 요소들만 들어있었으며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로 탄생한 것입니다. 적외선 시커부터 자이로스코프와 롤러론까지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소련 기술자들이 탄복하게 만드는 신박한 물건이었죠. 소련 측은 즉시 역설계를 통한 복제 작업에 들어갔으며 불과 2년 만에 K-13이라는 제식 명칭 하에 사이드와인더의 카피 버전을 양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복제품은 오리지널 사이드와인더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훗날 서방 측으로부터는 AA2 아톨이라는 코드네임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 아톨 미사일은 몇 년 후에 본격화되는 베트남 항공전에서 미군기들을 노리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한편 미 해군은 사이드와인더보다 훨씬 위력적인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공중전을 지배하게 될 강력한 무기라며 큰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레이더 반사파를 추격하는 참새 스페로우 미사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대공 미사일의 시대를 선도하게 될 전혀 다른 차원의 막강한 전투기가 베일을 벗고 만천하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전투기 개발의 춘추 전국시대를 평정하면서 미 해군과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 자리를 차지하게 될 전투기의 제왕 F4 팬텀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실전 무대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사이드와인더가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 미 해군은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진행합니다. 이 무렵 미 해군이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미래 전장의 위협은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장거리 폭격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가 함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멀찌감치 마중나가 먼 거리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했죠. 열추적 미사일 사이드와인더는 최대 사정거리가 3km 안쪽이었으며 적기의 후방에서만 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 해군이 원하는 스펙에는 한참 떨어지는 성능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적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하며 정면으로 접근한 적기도 잡아낼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추진된 미사일이 레이더 반사파를 추격하는 참새 스페로우 미사일이었죠. 1947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장거리 미사일은 5년 후인 1952년 빔 라이딩 유도 방식의 초기 버전 스페로우 1이 생산되면서 실전 배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스페로우는 먼 거리를 날아가야 했으며 부피가 큰 전자장비를 탑재해야 했으므로 사이드와인더에 비해서 훨씬 큰 덩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원시적인 유도 방식의 스페로우 1은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시제품 단계에서 개발이 중지돼 버립니다. 미 해군은 미사일 스스로 적기를 추격할 수 있는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으로 개량하기를 원했죠. 이렇게 파이어 앤 포겟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된 것이 스페로우 2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미사일에 내장할 수 있는 소형 레이더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기대 이하의 성과가 나오자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의 스페로우 2는 개발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전투기의 레이더로 미사일을 유도하는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 SARH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하에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1958년에 드디어 실전 배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미 해군은 이 미사일을 AAM-N6 스페로우 3로 명명했죠. 이 무렵 대만 해협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사이드와인더가 중공군의 미그기를 제물로 삼아 엄청난 전과를 올리면서 유명세를 떨쳤지만 미 해군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미사일은 바로 스페로우 미사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미군이 3군 무기체계를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페로우 3 미사일은 AIM-7C라는 제식 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초기형 스페로우의 사정거리는 10km 정도였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2.5에 달할 정도였으며 그 성능은 점차 강화됩니다. 1964년부터 양산된 AIM-7E 스페로우는 마하 4에 달했으며 사거리가 최대 35km로 연장됩니다. 전투기의 레이더로 유도했기 때문에 시계가 불량한 악천후 속에서도 적기를 공격할 수 있는 전천후 공격 능력도 가지고 있었으며 내장된 폭약은 커다란 B-17 폭격기도 한 발에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죠. 스페로우는 함대 방공을 위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손색이 없는 놀라운 스펙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페로우 미사일의 공격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이에 걸맞는 고성능의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적기를 먼 거리에서 탐지하고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해서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함대 방공 전투기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미 해군은 전통적인 근접 공중전을 위한 전투기들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미 해군이 보유했던 가장 뛰어난 전투기는 보트사의 F-8U 크루세이더였죠. 크루세이더는 고전적인 근접 공중전을 주특기로 하는 전투기였으며
내문의 20mm 기관포와 2발의 사이드와인더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작은 크루세이더는 스페로우 미사일을 운용할 수 없었으며 개량을 시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고민이 깊어갈 무렵 혜성처럼 나타난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가 구세주로 떠오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전투기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될 팬텀이었죠. 1950년대 중반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 자리를 놓고 벌어진 경쟁에서 보트사의 F-8U 크루세이더가 다른 전투기들을 제치고 승리합니다. 크루세이더는 공군의 F-100 슈퍼 세이버를 웃도는 성능을 과시하며 미 해군을 만족시켰죠. 경쟁사였던 맥도널사는 F-3H 데몬을 개발했었지만 이 데몬은 모든 면에서 크루세이더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도널사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보다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해서 다음 세대의 주력 전투기 자리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맥도널사의 계획은 함재기로서는 거의 한계치에 가까울 만한 커다란 덩치에 강력한 신형 엔진을 쌍발로 탑재해서 무장 탑재력이 뛰어난 만능 전폭기로서 개발을 한다는 것이었죠. 이 무렵 미 해군의 주력 공격기였던 A4 스카이호크는 소형이어서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 능력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차기 공격기의 개발은 당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 해군은 맥도널사가 설계 중인 새로운 항공기에 뛰어난 무장 탑재 능력에 주목했으며 함상 공격기로서 개발을 승인합니다. 공격기로 승인된 항공기의 제식 명칭은 AH-1이라고 명명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함대 방공 전술의 개념이 확장되고 중거리 공격이 가능한 스페로 미사일이 미래 전장의 주력 공대공 무기로 떠오르고 있었죠. 미 해군은 고성능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스페로우를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1950년대 기술력으로는 항공기용으로 탑재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서 일반적인 전투기에는 탑재가 어려웠으며 더구나 사이드와인더에 비해서 무겁고 부피가 큰 스페로 미사일은 기존 전투기들의 탑재 능력으로서는 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맥도널사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맥도널사가 개발 중인 신예기는 스페로 미사일 운용에 관한 미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탑재 능력과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 해군은 이 기체를 공격기가 아니라 전투기로 개발하도록 허가했으며 이렇게 해서 이 신형기는 함대 방공 전투기로서 새롭게 개발이 추진됩니다. 맥도널사는 이 신형 전투기에 F4H-1이라는 제식 명칭과 팬텀2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신형기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내문의 20mm 기관포와 스페로 미사일 4발을 기본 무장으로 하고 있었죠. 팬텀은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색한 후에 스페로우를 조준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고성능 공대공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32km 거리에서 적기를 찾아서 조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조종사 혼자서 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였죠. 맥도널사는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항전 장비를 전문으로 조작하는 후방 요원이 탑승할 수 있도록 조종석의 설계를 변경했으며 팬텀은 2인승 전투기가 됩니다.
한편 1958년 9월 진먼다오 상공에서 엄청난 위력을 과시한 사이드와인더가 각광을 받게 되자 공대공 미사일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미 해군은 기관포의 시대가 끝난 것을 확신했으며 팬텀의 고정무장이던 4문의 기관포를 폐지하고 사이드와인더를 최대한 많이 장착하도록 요구합니다. 먼 거리의 적기는 스페로우 미사일로 잡고 가까운 거리의 적기는 사이드와인더로 격추하면 된다는 새로운 개념이었죠. 따라서 팬텀의 양산형에서 기관포는 폐지되었으며 스페로우 미사일 4발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4발을 기본 공대공 무장으로 장착하게 됩니다. 이 무렵까지 미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들은 고전적인 근접 공존전을 위해서 고정 장착된 기관포와 신형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2발 정도를 기본 무장으로 하고 있었죠. 냉전의 라이벌 소련 공군도 2년이 지난 1960년이 되어서야 사이드와인더의 복제품 아톨 미사일의 생산에 성공했으며 양산이 시작된 신의 전투기 미그 21은 기본 무장으로 기관포와 아톨 미사일 2발을 장착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프랑스가 1960년에 선보인 삼각날개 전투기 미라조 3C는 2문의 30mm 기관포가 고정 무장이었으며 공대공 미사일은 아예 없었죠. 프랑스는 8년이나 지난 1968년이 되어서야 사이드와인더 초기형과 비슷한 성능의 매직 공대공 미사일을 양산해서 미라주3에게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958년을 기준으로 공대공 미사일 8발이라는 팬텀의 기본 무장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것이었죠. 더구나 마하 2를 가뿐히 넘는 최고속도와 장거리 항속 능력도 미 해군이 원하고 있었던 함대 방공 전투기로서의 임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 무렵 보트사도 크루세이더를 개량한 크루세이더 3를 선보이며 팬텀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크루세이더 3도 미 해군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충족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죠. 몇 년 전의 경합에서 맥도널사의 F3H 데몬이 보트사의 크루세이더에게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맥도널사는 크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기체의 성능 평가가 진행되자 맥도널사의 팬텀이 대부분의 성능 지표에서 크루세이더 3를 압도하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경합은 의외로 짧은 시간 만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1958년 12월 미 해군은 F4H-1 팬텀을 최종 승자로 발표했으며 미 해군의 차기 전투기로서 정식 채용을 선언합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맥도널사의 반격이 성공한 것입니다. 미 해군은 팬텀의 성능에 크게 만족했으며 1959년부터 비행 성능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성능 테스트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으며 무려 16개에 달하는 성능 지표에서 이때까지 미 공군과 해군이 실전 배치했던 모든 전투기를 능가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합니다. 팬텀의 최고 속도는 마하 2.5에 다다랐으며 최대 출력을 이용한 상승 고도는 무려 3만 미터에 도달할 정도였습니다. 미 해군은 꿈에 그리고 있었던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드디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 미 해군의 라이벌 미 공군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미 공군을 위해 생산된 센츄리 시리즈 전투기들은 장단점이 명확한 상태였으며
압도적인 존재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가 다가오면서 미 공군도 미사일의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신형 전투기가 필요했지만 마땅한 차기 전투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난감한 상태였던 미 공군은 국방부의 압력으로 해군의 신이기 팬텀을 테스트해보기로 합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비 절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군이 별도의 신예기를 개발하기보다는 팬텀을 주력 전투기로 채택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2차 대전 당시부터 미 공군의 전신이던 육군 항공대와 해군 항공대는 라이벌 의식이 대단했으며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고 해도 공용으로 사용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Z시대가 되면서 이런 상황은 더 심해지는데 긴 활주로에서 작전하도록 설계된 공군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서 작전하는 함재기에 비해서 비행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재기의 성능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미 공군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국방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팬텀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해군에서 빌려온 팬텀을 테스트해본 공군 조종사들은 팬텀의 성능에 깜짝 놀랍니다. 이 해군기는 공군이 운용 중인 그 어떤 전투기도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공군의 센츄리 시리즈 전투기들의 모든 장점을 빼내서 합한 것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투기였던 것입니다. 함재 전투기는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선입견이 팬텀의 등장과 함께 뒤집혀버린 것이죠. 미 공군은 테스트 결과 팬텀의 뛰어난 비행 성능과 미사일을 이용한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공대지 능력에도 후한 점수를 주게 됩니다. 팬텀의 최대 폭장 능력은 무려 8톤으로 웬만한 폭격기를 능가하는 엄청난 폭장량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미 공군은 자존심을 버리고 함재기로 제작된 팬텀을 공식적으로 채용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팬텀은 미군 역사상 최초로 해군과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채택된 것입니다. 팬텀의 제작사인 맥도널사에게는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서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되면서 엄청난 생산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F-110A라는 별도의 제식 명칭을 부여했으며 기체의 별명도 스펙터로 따로 명명합니다. 이렇게 별도의 제식 명칭과 별명을 부여한 것은 미 공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미 국방부는 3군의 무기 명명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팬텀은 공군과 해군의 명명법을 통합하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미 공군과 해군이 무기의 명명법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하기로 하면서 이 신의 전투기는 F4 팬텀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 공군과 해군의 주력 전투기 자리를 차지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 F4 팬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광의 시절만은 아니었죠. 마치 운명과도 같은 새로운 전장이 열립니다. 그곳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의 하늘이었습니다.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해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